저는 새들이 공중에 산다는 사실에 끝없이 놀라곤 합니다. 새들의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유체, 즉 대기입니다. 새의 비행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어떻게 나는 것일까? 제 아버지는 항공 엔지니어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원칙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작동을 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비행, 다시 말해 정말 제대로 통제된 비행을 하려면 정확한 조정과 신중한 제작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은 새들이 나는 것을 보며 그 능력을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우리는 드디어 기계의 도움을 빌어 비행 능력을 개발해냈죠. 사람이 이 땅에서 걷기 시작하던 때부터 눈과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행에 대한 우리의 환상과 열망은 무수히 많은 발명품을 탄생시켰고 덕분에 우리는 잠시 동안이나마 새들의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창의력의 산물은 결국 기계 엔진에 의해서 구동하는 항공기였고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도 한 마리 갈매기의 날개에 비하면 초라해지고 맙니다. 새야말로 최고의 비행기계이기 때문이죠.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바람을 가르는 새를 가리켜 천재성의 일부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확인된 새는 9천 종이 넘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어디에서나 번성합니다.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적, 지리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모든 새는 각각 경이로운 혈관 내에서 완벽한 생물학적 발달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가볍게는 약 28g에서 무겁게는 약 450g에 이르는 수정란은 하나의 생명 집합체입니다. 새의 존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 정교한 생명 집합체는 수주 내에 형성됩니다. 새의 종에 따라 어떤 암컷은 번식기마다 많게는 알을 20개까지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2주 내지 7주에 이르는 부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알들을 품어주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과학자들은 달걀 연구를 통해 다니엘세포로부터 성체에 이르는 새의 발생 과정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습니다. 새의 발생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새나 제비같이 멋지게 나는 새도 발생 방법은 닭의 배아가 발생하는 방식과 같다는 말이죠. 또 비행에 필요한 모든 메커니즘, 다시 말해 비둘기나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가 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응 역시 닭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생 과정은 수정 후 곧 시작되고 알이 나오면서 가속화되어 이 단단한 껍질 안에서 수천 개의 세포가 급속히 분열되고 구조화됩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나중에 형성될 이 생물체의 기본 틀을 볼 수 있습니다. 앞과 뒤, 위와 아래, 이 모든 것들의 구조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머리는 어디고 꼬리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일까요?
앞과 뒤는 또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런 주요 중심축들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배 안내에서 각자 발달을 시작할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최종 역할도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포들은 각자 특정한 기능적 역할을 고정적으로 맡게 되는 거죠. 이틀째 되는 날에는 새의 척수와 귀, 눈이 형성됩니다. 또 혈관계와 순환계가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46시간째 폐하의 머리가 태아형 자세로 수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폐하의 혈관망이 난황으로 뻗어갑니다. 생명체는 이 혈관망을 통해 난황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발생 과정은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봐야 해요. 유전자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상호작용, 즉 세포 간 소통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정교한 춤과 같아요. 발레에서 수천 명의 출연자들이 각자 맡은 동작을 기획 의도대로 확실한 순서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주요 체계와 기관들의 기초 작업이 완성되면 다음 19일 동안은 발생 과정이 진행되어 완성에 이릅니다. 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죠. 이제 21일 동안은 수십억 가지의 세포들이 생명체 내에 필요한 수백, 수천 가지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속도와 효율성, 이 전체 과정의 정밀함을 좀 보세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과정의 각 단계마다 정보가 물리적 산물로 전환되고 있어요. 기계의 작동 정말 놀랍죠.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새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에 집착합니다. 바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이죠. 보통 며칠간은 앞도 안 보이는 연약한 아기 새들은 오로지 부모 새를 통해서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 근처에 어른 새가 내려앉으며 생기는 진동이 느껴지면 아, 다음 먹이가 왔구나 하고 금방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근육도 강해지고 첫째 날개깃이 나와 자리를 잡으며 기능적 날개가 형성됩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앞으로의 일생을 결정지을 행위, 비행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부모가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새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먹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먹이를 둥지 안에서 주는 대신 좀 거리를 두고 새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든 먹이를 먹으려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둥지 가장자리에 서서 날개가 어디 쓰는 물건인지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거죠.
외딴 섬의 바다새들은 처음 비행을 시도하기 전에 며칠 동안 부모 새를 관찰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습이 정말 빠르죠. 이렇게 깃털이 보송보송한 새끼가 점점 자라나면서 솜털 사이로 성체의 깃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드디어 날개도 완전히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땅에서 날개를 주기적으로 파닥거리며 날개 근육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엄마 아빠가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말해요. 그리고 새끼를 절벽 쪽으로 톡톡 밀어요. 그러면 새끼는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처럼 날개를 펼치면서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하고 놀라는 거죠. 이런 건 본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마도 그 본능은 생명체의 유전자 속 어딘가에 뿌리 박혀 있겠죠. 한번 그렇게 날아보면 날개와 꼬리를 움직이는 법, 또 3차원 공간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제대로 날 수 있게 되죠. 비행하는 새라면 모두 이 개념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비행이라는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그건 전 분야, 전 무녀의 문제입니다. 부분적 비행이란 없어요. 날기 위해서는 날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작용이 그 기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의 비행은 전적으로 공기역학적 디자인, 근력, 그리고 최소 중량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의 모든 신체 구조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의 설계 균형을 맞춰줍니다. 새는 뼈의 구조적 내력과 비행에 필요한 요소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중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하고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골격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다 자라서 9kg이 넘는 이 펠리컨은 한번 날기 시작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새의 골격 무게는 85g도 안 됩니다. 어떻게요? 새의 뼈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고 내부의 들보와 기둥들이 내구력을 강화해 줍니다. 그 결과 가벼우면서도 내구성 강한 골조로 날갯짓과 이착륙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깃털은 여러 가지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각자의 설계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있습니다. 새의 몸은 여러 종류의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피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부드럽고 톡톡한 솜털은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솜털 위로는 겉깃털과 첫째 날갯깃들이 켜켜이 덮여 있습니다. 이 바깥쪽 깃털층은 유선형 몸매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공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볍고 강하며 아주 유연해야겠죠. 캐나다 기러기가 연못에 접근할 때는 날개 끝에 긴 첫째 날개들이 구부러지면서 베니션 블라인드처럼 비틀려 열립니다. 그와 동시에 작은 뼈에 달린 3개의 깃털들이 일어나면서
날개 위로 닥치는 난기류를 변경하도록 틈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의 정확한 작동은 새의 실속을 방지하고 하강 속도를 낮춰 통제된 연착륙을 돕습니다. 날개를 움직이려면 특수화된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흉근 같은 근육은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날개의 다양한 움직임은 수백 개의 근육, 힘줄 그리고 인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상근, 더 자세히 말해 대흉근과 그 밑에 오회골근입니다. 두 근육이 함께 조류 비행의 엔진을 형성합니다. 흉근은 수축하면서 각 날개의 상완골을 내려당겨 추력과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상완골 위쪽과 힘줄로 이어져 있는 오회골근이 곧바로 반응하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도르래처럼 작용해 날개를 들어 올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이 도르래 시스템 덕분에 어깨 위에서 날개를 다시 끌어올리는 육중한 근육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대신 비상근은 날개 아래쪽에 있으면서 미세한 무게중심을 형성해 공중에 있는 새의 몸을 안정화시켜 주지요. 새의 모든 부분은 하나로 통합되어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었고 질량 중심 쪽으로 이동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이동했죠. 정말 대단한 공학적 절충안이자 정교함이에요. 여러 개의 시스템이 협업을 통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조정합니다. 그렇게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면 모든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새의 비행이라는 마술이 탄생하는 거죠. (2011년 11월) 타임지는 한 소형 모형 항공기를 그의 최고 발명품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벌새가 나는 모습을 모방해 설계된 나노에어 비클 NAB를 개발한 것은 미국 남가주의 한 엔지니어 팀이었습니다. 이 실험용 무인 감시 정찰기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 있으며 정지 비행을 비롯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공학의 획기적 산물이죠.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특히 대단한 건 그 모든 부품들이 담긴 패키지의 무게가 AA 배터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잡도와 기량면에 있어서는 모방 모델인 벌새에 비하면 아직도 몇 광년은 뒤떨어져 있죠. 벌새는 제가 본 중에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새 중 하나입니다. 저는 평생 이 벌새를 관찰하고 촬영하며 연구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종은 343개이며 모두 북미, 중미, 남미에서 서식합니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우며 놀라우리만치 독특한 이 벌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벌새의 날개는 1초에 100회 이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의 헬리콥터라는 별명까지 얻은 벌새의 고개 비행은 새의 세계에서도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벌새의 구조는 속도와 기동성, 쏜살같이 빠른 비행, 후진, 전진, 정지 비행 같은 공중고개에 최적입니다. 꼬리는 균형을 잡아줍니다. 방향 전환에 도움을 주죠. 꼬리를 높이면 휙 올라가고 낮추면 하강하고 또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기동성이 상당해요. 보통 벌새의 비상근은 체중의 43%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른 새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기동성의 힘이 바로 이 비상근에서 나오는 거죠. 벌새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수 비행기법은 3가지입니다. 전진할 때는 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파닥이면서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정지 비행을 할 때는 날개의 각도와 움직임이 크게 변해 숫자 8 모양의 패턴을 그리며 안정감 있게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할 때는 날개가 머리 위에서 원 모양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런 건 벌새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벌새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골격 자체가 없거든요. 벌새를 맹금같이 큰 새에 비교해보면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죠. 붉은 꼬리 말똥가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종류의 새들은 동력 비행의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날개는 배에 노를 저을 때처럼 위아래로 파닥이는데 아래로 내려갈 때만 양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벌새는 정지 비행 상태에서 날개를 앞뒤로 움직이며 앞뒤 움직임 모두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벌새가 공중에서 한 자리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독특한 해결책은 바로 어깨 관절에서 나오죠. 상박골이 비틀어지면서 날개가 140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박골이 틀어질 때 날개 전체가 올라오면서 뒤집혀 정지 비행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양력을 발생시켜 줍니다. 벌새의 철저한 생활 방식 또한 근육계, 대사계, 순환계에 의해 유지됩니다. 비상근 속의 산소 운반 혈액을 늘 유지하려면 새의 심박수는 1분당 자그마치 1250회나 되어야 합니다. 신경접합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신경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신호를 전달해서 통제하기에 가능한 겁니다. 벌새가 비행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시간에는 매 10분 내지 15분마다 먹이를 먹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저 정도의 신진대사를 가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 24시간마다 68kg에 달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벌새의 신체 구조에서 보여지는 공학 기법은 실로 기발합니다. 벌새의 혀는 부리보다 2배나 길어서 꽃의 깊은 부분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최근까지도 새들이 혀와 입안으로 꿀을 빨아들이는 것은 모세관 활동에 의존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컵 안의 물이 가느다란 빨대를 타고 저절로 올라오는 현상 같은 거죠. 그런데 커네티컷 대학에서 꿀을 빨아들이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역학적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벌새의 혀에는 끝부분이 가느다란 관이 한 쌍 붙어 있습니다. 꿀 덫이라고도 할 수 있죠. 두 관의 끝부분은 여러 개의 고리 모양으로 나뉘어 두 줄의 중심 지지대에 붙어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을 때면 이 꼬리들은 납작하게 닫혀서 부리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벌새의 혀는 굉장한 변신을 하죠. 꽃 안에 침투한 혀는 꿀에 닿기 위해 길이를 연장합니다. 혀가 꿀에 닿으면 끝이 갈라지고 양 끝 부분들의 고리들이 체계적으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혀가 철수할 때는 고리들이 굳게 닫히면서 꿀을 저장해 입안까지 운반해주죠. 이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불과 20분의 1초 미만이며 하루 수천 번씩 반복됩니다. 꽃에서 꽃으로 다닐 때 한번 보세요. 정말 찬란한 무지갯빛이죠. 벌새에게는 뭔가 보석 같은 퀄리티가 있습니다. 색깔부터 벌새들이 내는 소리까지 정말 정교한 기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벌새의 경이로움이 언어를 거의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반응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의 깊이를 넘어서는 거죠. 제 말은 반응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보고 반응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감정이 반응하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으니 그저 서서 박수치는 수밖에요. 새의 세계는 신비로움과 의외로움의 테피스트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놀라움과 영감, 경이로 채워주는 행동들의 진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남부의 1월 어느 아침, 들판에서 밤새 쉼을 취한 유럽 찌르레기 한 떼가 날아오릅니다. 폭발적인 움직임과 소리와 함께 새들은 주위의 시골 지역으로 흩어져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먹죠. 12시간 후 이들은 모두 다시 돌아와 자연이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할 겁니다. 영상 제작가 딜런 윈터에게 있어 찌르레기는 오랜 시간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야생작가 활동을 한 지도 벌써 한 30년 되었습니다. 전 세계 온갖 동물들의 행동을 카메라에 담았죠. 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 우리 집 뒷문에서 불과 5km도 안 되는 이곳 오트모에서 펼쳐지는 광경보다 놀라운 건 없었어요. 정말 넋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바로 오늘 밤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늦은 오후 몇 마리씩 무리지은 찌르레기들이 어젯밤 잠을 청했던 습지의 갈대숲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찌르레기들은 하루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자기들이 고른 쉼터까지 가느라 많게는 약 48km까지도 여행을 하죠. 이 친구들은 비행 속도를 저하시키는 난기류를 피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항로를 따라 시골 지역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큰 무리가 한데 모여서 보온과 안전을 유지하죠. 해가 지면서 작은 무리는 어느새 거대한 무리가 됩니다. 이 무리를 머머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50만여 개의 날개가 파닥거리는 소리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모이는 거예요. 찌르레기 30만 마리가 한때를 이루는 거죠. 찌르레기는 아주 똑똑합니다. 쉼터 주위에 위험한 동물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죠.
착륙해서 자리 잡기 전에 맹금류나 여우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렇게 쉼터의 사전 조사를 마치면 찌르레기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모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형성하고 우아하게 황혼을 가로지릅니다. 혹시 매나 팔콘이 접근하다가도 이 거대한 무리의 규모와 움직임에 혼란을 느껴 가버리고 맙니다. 렌즈를 통해서 보면 저렇게 북적대는데도 충돌 하나 없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이죠. 새들이 방향을 틀거나 할 때는 정말 가까이 붙게 되거든요. 하늘이 거의 까매질 정도니까요. 그리고 웅웅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녀석들이 갑자기 크고 까만 우박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 내려앉는 그 광경은 정말 경이롭죠. 이 아름다운 현상을 보면 자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많은 새들이 어떻게 공중에서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머머레이션 현상에 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태리의 연구팀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이 될 만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떼의 부분을 두 가지 각도에서 촬영한 다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들 각각의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머머레이션 안의 찌르레기 1,300여 마리의 위치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3D 모델을 만들어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찌르레기 한 마리가 전체 무리를 모니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새들과의 거리를 추정하는 거죠. 좌와 우, 그리고 특히 전방 거리를 가늠합니다. 찌르레기들은 각자 자기와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한 6 또는 7마리의 위치만 주시합니다. 규칙은 단 하나, 간단합니다. 이웃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거죠. 그 결과 한 마리가 방향을 아주 살짝 바꾸는 것으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파급 효과로 인해 무리 전체가 지속적인 방향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소형 전투기들이 최대한으로 밀집 대형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날개 길이 사이가 겨우 46cm밖에 안 되죠. 이런 걸 위상거리라고 부릅니다. 조종사들이 각자 전체 대형을 모니터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위치의 항공기를 보며 그 항공기의 움직임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20만) 마리에 이르는 찌르레기 무리의 비행 조종은 더 어렵습니다. 새들은 각각 100m초 안 되는 시간 안에 무리의 진동을 감지하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 깜빡 한 번에 3배나 빠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의 본능적 결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의 발레 안무를 이제 겨우 조금 파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한 새들의 정말 흔치 않은 행동이죠. 우리가 찌르레기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아직 답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굵직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머머레이션은 입체적이에요.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리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들지 뛰는 사자 모양을 만들지는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밤이 되었으니 착륙하자는 메시지는 누가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떻게 10만 마리나 되는 새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걸까요? 어쩌면 끝까지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겨울 저녁 이곳에 나올 때마다 저는 아직도 놀라움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신비한 현상은 또 있을까? 이 친구들의 오랜 별명은 해의 새입니다. 1년에 8개월 이상을 북극 여름의 끝없는 햇빛 속에서 지내기 때문이죠.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북극 알래스카부터 북유럽과 아시아에 머문 다음 11월부터 4월까지는 남극 대륙과 웨델해에 서식합니다.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이들의 여행은 지구상의 동물 이주 중 가장 긴 과정입니다. 이 새는 바로 북극 제비 갈매기입니다. 이동하는 새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북극 제비 갈매기는 그 놀라운 이동거리만 봐도 최고의 철새 중 하나입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 녀석들만을 위한 성지라도 지어주고 싶어져요. 지구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이동하면서 생의 대부분을 공중에서 보내는 겁니다. 경이로움의 끝이죠. 북극 제비 갈매기들의 대이동은 먹이와 새끼를 키울 안전한 장소의 끝없는 탐색입니다. 녀석들의 북극에서의 주요 서식지와 남극에서의 먹이 활동 지역은 이미 1960년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 위까지 따라갈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했었죠. 연구가들은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제비갈매기들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왕복 38,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설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거의 없었죠. 천연자원 그린랜드 연구소의 카르시렌 에게방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로 선구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획기적인 발견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새 관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1960년대부터 이 새들이 아마 긴 이동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나 자세히 연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 같아요. (2007년) 에게방은 그린랜드 동북 해안 지역의 황무지 샌드 아일랜드라는 곳의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6월, 1000쌍의 북극 제비갈매기들이 이곳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며 번식했습니다. 에게방의 연구에 있어 열쇠는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이 기기로 제비갈매기들의 경로 곳곳마다의 조사량과 지리적 위치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었죠. 1.4g밖에 안 되는 이 기기는 새의 다리에 부착할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죠.
워낙 초소형이라 실시간 데이터 전송 부품을 포함할 수 없어 정보 복구가 이듬해에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름에 새 다리에 이 기기를 장착하고 풀어준 다음 그 다음에 그때 그 새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다시 잡아야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애개방은 4주에 걸쳐 50마리 제비갈매기들의 다리에 기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남극으로 이동해 웨델해에서 지낼 동안 덴마크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덴마크에서 1년 동안 과연 다음 해에 몇 마리나 다시 돌아올지 추측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위치 추적기의 개수와 그중 몇 %나 다시 걷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전혀 없었죠. 그 새들을 과연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2008년 7월 샌드 아일랜드로 돌아간 애개방은 새 위치 추적기 회수라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에 그 새들을 다시 찾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를 찾아서 둥지까지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하염없이 하늘을 보면서 동시에 수백 마리씩 날아드는 무리 속에서 그 녀석들을 찾는 거였어요. 새 다리에 둘린 작은 위치 추적기를 찾는 거였죠. 날아다니는 위치 추적기를 찾는 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위치 추적기가 달린 새를 찾으면 그 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착륙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둥지를 찾게 되고 둥지에 덫을 놓아서 녀석을 잡는 거죠. 놀랍게도 거의 1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 여행을 거친 10개의 위치 추적기가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이 섬에서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서 기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의 여부는 덴마크로 돌아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다운받기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을 시작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어요.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시간이었죠. 결과는 10개의 위치 추적기 중 9개가 1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던 북극 제비 갈매기의 이동 특징을 밝혀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카레슈텐 애개방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세계 최장거리 이주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애개방의 첫 발견은 북대서양 한복판에 위치한 희귀동물 서식지였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출발한 새들은 이곳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머물며 풍부한 바다 먹이를 만끽했습니다. 앞으로의 긴 비행을 위한 에너지 비축에 제격인 곳이었죠. 제비갈매기들은 북대서양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해 아프리카 연안으로 향했습니다. 적도 근처에 이르자 녀석들은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리가 갈라진 것입니다. 절반은 계속해서 아프리카 연안으로, 나머지 반은 서쪽으로 틀어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태에서도 새들은 최종 목적지를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남반구의 기온이 따뜻해질 때쯤 드디어 남극에 도착했죠. 새들이 남극에 도착할 때가 바로 플랑크톤 증식기예요. 그 다음엔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기고요. (4월) 초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마친 녀석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수일 안에 다 같이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에게방은 제비갈매기들이 바람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웨델해부터 그린랜드까지 거대한 S자 모양의 길을 형성해 이동한 것인데요. 이는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항로였습니다. 녀석들은 2달 연속 거의 쉬지 않고 하루에 최대 480km씩 이동해 6월 첫째 주에 샌드 아일랜드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적시 도착은 아주 중요합니다. 녀석들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겨우 8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월) 중순, 북극의 겨울이 또다시 다가오자 이 해의 새들은 본능적으로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녀석들은 또 한 번의 장거리 여행 완주를 위해 거리와 날씨, 비행이라는 어려움을 견뎌내겠죠. 이 중에는 평생 이주 횟수가 30번에 이르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서부터 길을 찾아 지난 여름에 머물러던 곳으로 정확히 돌아와 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들의 연간 왕복 비행 거리는 대략 7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녀석들이 평생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약 24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북극 제비갈매기들이 평생 살면서 달까지 왕복 여행을 3번이나 하는 셈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라면 그 종에 상관없이 모두 아름다움과 기능적 디자인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각 개체마다 최고 수준의 공학 기술을 갖추고 구현하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죠.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기원은 아직까지도 연구 대상입니다. 19세기 초에 널리 쓰였던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베라카우자, 진정한 원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행의 기원 같은 경우 복잡한 기능에 관련된 모든 신체 구조와 행동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구현할 만큼의 능력을 갖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새 비행의 베라카우자는 무엇일까요? 19세기 말부터의 연구는 거의 자연적 과정들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이런 생물학적 견해로 인해 하늘을 나는 새들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공룡이 수백만 년에 걸쳐 점점 진화해 깃털과 날개가 생겨났고 동력 비행 능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달리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뛰면서 또는 나는 곤충을 잡으려 깃털 덮인 팔을 펄럭이면서 날게 됐다는 거죠. 각 학설들은 모두 상당한 논쟁을 야기하며 하나같이 비행의 근원은 과학적 유물론과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뿐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독특한 기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우연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설계자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지능의 영향도 없어야 해요. 우연적 가능성은 지성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프란시스 크릭의 발언은 이러한 가정을 확실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한다. 생물학에서 의도성을 내포하는 말을 쓰지 않기란 정말 어려워요. 어디에 봐도 의도가 보이거든요. 디자인이 보여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꼭 의도가 담긴 것처럼 보인다. 마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규칙은 강요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설계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거든요. 우리 두뇌의 논리는 그 설계를 본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자연에 나타난 모든 설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확실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조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적 체계망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깃털입니다. 새의 깃털은 강한 고성능 날개를 만들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굽은 날개의 위로는 빠르게, 아래로는 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공기 중에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 결과 압력차가 생깁니다. 날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위로 밀어주는 압력이 더 세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가 뜨는 것은 공기 중으로 빨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새가 활공하거나 날개를 파닥일 때는 근육과 인대, 뼈들이 지속적으로 깃털들의 위치를 변경해 최고의 조종성을 유지해줍니다. 깃털 하나를 놓고 그 구조를 확대해서 보면 이 시스템에 내재된 정확성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깃털 하나에는 100만 개의 개별적 부분들이 있고 이 전체적 구조는 깃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속이 빈 축에 의해 지지됩니다. 그 다음 그 축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깃가지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가닥들이 붙어서 깃털의 유연성과 공기 역학적 모양을 형성해 줍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깃가지들은 작은 깃가지라고 하는 더 작은 수백 개의 구조들을 받쳐주고 있죠. 작은 깃가지는 깃가지의 양옆으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 작은 깃가지의 끝에는 미세한 갈고리들이 달려있고 반대쪽 작은 깃가지는 융선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겹쳐지면서 작은 깃가지들은 융선에 고리를 걸고 서로 맞물려 잠겨서 지퍼 같은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더 큰 규모로 보면 능산무늬 패턴을 만들어 공기 흐름을 차단해주고 자유롭게 구부러져 새로 하여금 날개 표면의 망가진 부분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깃털의 각 부분들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깃털은 절대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깃털은 새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중요 시스템들의 조합 중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행하는 새가 느끼는 물리적 부담은 혹독한 수준이며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수십 개의 생물학적 체계가 설계되었습니다. 새에게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힘의 원천은 바로 1분에 500번 이상 뛰는 심장과 쉬지 않고 날개를 작동시키는 육중한 흉근, 동물 왕국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호흡기관, 그리고 활발한 신진대사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면서도 비행에 엄격한 무게 요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된 소화기관입니다. 새들은 또한 내재된 이동 시스템으로 해와 별자리, 지구의 자기장 등을 파악하고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로 공중에서의 빠른 움직임에도 방향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뛰어난 시력으로 800m 위에서도 땅의 먹이를 찾아낼 뿐 아니라 일련의 본능적 감각으로 바다와 대륙을 건너는 대이동의 시작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시스템과 부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 새 안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모여 자리 잡았을까에 대한 설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비행에 있어서는 복잡한 작동 시스템들의 설계와 통합에서 통찰력, 목적성, 그리고 계획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의 경우 과연 자연선택 같은 유물론적 과정으로 비행에 필요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학 기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연선택은 맹목적이고 막막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목적론적 근거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통찰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747 항공기의 부품들을 방 안에 던져놓고 선풍기 바람으로 그 부품들을 다 섞는다고 비행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는 정확한 조립이 절대 불가능해요. 유기체들은 747 항공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아주 많이 복잡하죠. 생물체들은 통합 완전체들이에요. 단순히 부품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살아서 반응하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세포 생명체의 경우 순전히 자연주의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새의 신체 구조와 행동, 신진대사, 깃털의 구조, 근육의 구조들을 잘 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비행이라는 행동이 발생하는 복잡한 공간 속에 위치한 독립적 요소들입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계의 기능적 완성점을 예상하고 그 완성점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독특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우연적 과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지적 능력밖에 없습니다. 공학적 시스템은 문제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다단계 방식의 해결법을 찾아낸 지적 의식의 산물입니다. 새들에게서도 그런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죠. 저는 지적 설계야말로 새의 비행에 대한 최적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비행에 있어서도 그만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행체가 747에서 비둘기로 바뀐다고 그 설명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들의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비행 압력에 대한 저항력,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조정됩니다. 인간이 이뤄낸 그 어떤 훌륭한 업적보다도 놀랍죠. 새들은 공학의 경이 그 자체예요. 예술 작품이죠. 우리는 공학적 산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새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능이나 의식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